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이 이제 뒤에 있어요. 사전 준비사항. 우리가 이제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 무관 자산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이나 사업 무관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컨설팅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가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이에요. 가지급금을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가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많은 게 사실 가지급금이에요. 업무 무관 자산. 여기서 말하는 가지급금은 가지급금 이렇게 표방돼 있는 것도 가지급금이고 표방돼 있지 않고 숨어 있는 것도 가지급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어요. 구조상.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사업과 관련한 가지급금이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해는 은행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비용을 쓰긴 썼어요. 그 돈은 나간 거죠. 근데 비용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가지급금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체크해 놨다면 언젠가 좀 수정할 수 있지만 체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뭐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 혹은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거나 이제 인건비를 줄이고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하고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를 줄였다는 거는 어떤 사유가 있긴 하겠지만 또 이 비용을 줄이고도 어느 정도의 이익은 또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가지급금 분석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인건비나 접대성 경비 등 이런 것들을 쓰고도 비용 처리 못하고 그냥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증빙 없이 지출한 인건비, 신용불량자라든지 혹은 불법 체류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접대성 경비, 영업상 이제 접대비로 해서 15일을 했으면은 넘어갈 수 있었던 거를 그렇게 안 하고 접대비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네. 특히나 이런 게 예전에 또 한때 많이 생긴 이유가 접대비를 증빙하라 해가지고 누구한테 접대했는지 써라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넣기가 어려워서 많이 못 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신 관리 때문에 사실 이익이 안 나는데 여신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저희가 경험했던 업체 중에는 연구 인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 너무 많아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 못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원인은 사실은 과거부터 쭉 물려온 매출 누락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서 지금은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는 구조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개발비 같은 게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개발비도 어떻게 보면 가지급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입증이 안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을 조정하다 보면 가지급 발생해요. 우리가 이제 기장을 하다 보면은 통장을 일일이 보고 이거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표시가 안 돼 있거나 매출 매입 금액하고 안 맞거나 이러면 대부분 현금 그냥 입출금 조정을 해요. 나간 거 들어온 거. 근데 알고 봤더니 나간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나간 거를 입증이 안 돼. 물어봐도 몰라.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직원 활동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아요. 우리 직원이 가서 썼는데 증빙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 큰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좀 요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중소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30억 나는데 가지급이 10억이다. 이런 데 많아요. 근데 쌓여있는 잉여금도 한 10억이에요.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픈 회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심각성은 잘 몰라,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이 자산을 사긴 샀는데 증빙 없이 산 경우. 그러면 내가 돈을 썼는데 장부에 자산이 안 올라요. 뭐 100원, 200원 이렇게 100원, 200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안 올립니다. 그냥 평가도 안 하고 계산서도 안 받고 기장에서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대표님도 몰라요. 그냥 법인에서 나간 거야. 돈만 나갔어요.
실제 이제 다운 계약서를 본 적이 있어, 실제로.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원래는 5억이 나갔는데 계약서상 2억밖에 안 되니까 3억은 그냥 가지고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먼저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표이사가 바뀌었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지급은 대표이사 가지급 이렇게 달아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또 문제예요. 원래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A라는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귀속도 안 해놓고 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B로 바뀌었는데 또 귀속도 안 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대표이사가 다 이제 덤탱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A 대표이사가 있었을 때 가지급이 있었고 A, B, C가 이제 공동 대표다. 이제 공동으로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B 대표일 때도 가지급이 있었고 C 대표일 때도 가지급이 있었는데 그냥 C 대표 가지급으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귀속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 이제 조세 심판 예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 회사가 폐업했는데 대표이사한테 그냥 가지급금에 대해서 상여처분하니까 이건 내 거가 아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귀속이다. 그래서 그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세법에도 보면 귀속자가 불명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표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다가 친인척을 빌려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친인척 빌려줘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줘도 이거는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장부상 달게 돼 있어요. 친인척 이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귀속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세법상의 어떤 표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귀속인지가 또 밝혀져야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은 업무무관 경비 혹은 증빙 없는 경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정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개인이 쓴 경우. 실제 개인이 쓴 경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급여는 조금 책정하고 세금이 많다 보니까 조금 책정하고 돈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급여를 많이 책정 못하고 돈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가져다 쓰고 이런 경우. 또 하나는 증자는 했는데 내 돈 안 넣고 법인 돈으로 하는 경우. 그것도 결국은 가지급금이에요.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자산 취득할 때 법인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업무무관 대출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기타 뭐 개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근데 이제 아마 만나보셨겠지만 저희가 만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본인의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빼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냥 증빙이 안 되는 경비, 돈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생기는 가지급,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급은 일단 정리를 해야죠. 우리가 가업승계 하려면. 정리하는 방법은 뭐 다 나열하진 않았지만 제일 많은 게 거액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 6억은 거액이에요. 6억이면은 굉장히 거액입니다. 그래서 6억까지가 어쨌든 공제가 되니까 그걸 활용하잖아요. 거액을 상환하는 방법. 상환할 때도 누구 귀속이라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면 반드시 돈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쓰죠. 무형자산을 매각한다거나. 지금 기장세무사님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픈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형자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다만 이제 과세관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쟁점이에요. 뭐 자유발명이냐, 직무발명이냐, 또는 상표권 같은 경우는 뭐 로열티를 받고 시간을 두고 매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업승계 관련이니까 이 가지급을 정리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있으면 업무무관 자산이 된다. 그리고 상속이 됐을 때도 실제로 이제 깊게 파고들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부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거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거냐 말 거냐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실제로 이걸 부채로 공제하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입증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전증여까지 끌고 가요. 근데 실제 가지급이 많아서 상속재산 조사를 하면서 그거를 끌어다가 사전증여까지 간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용 부동산. 이거는 업무무관 부동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자녀한테 이제 현물 배당을 통해서 부동산을 정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 배당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자녀 법인에게 팔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임대부동산을 빼내야 돼요. 또는 가업승계 증여 시점에 임대차를 종료하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가업승계는 그 시점의 시점.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 자산으로 쓰면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대하는 건 관계없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관계회사로 이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자산. 특히나 이제 보험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이제 권하잖아요. 경영인 정기보험.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도 좀 조정되고,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으로도 안 잡히고, 왜냐면 부외에 쌓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금융상품이 있다 그러면 뭐 종신이나 이런 거, 연금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현물 배당이나 이런 걸로 개인화시키는 전략도 써야 돼요. 계속 두실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개인화가 되면 실제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 어떤 증여도 대비할 수 있죠. 사전 상속도.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회사. 이거는 자회사 주식. 이건 사실은 이제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이죠. 실제 자회사 주식. 그러니까 유가증권으로 보고 그냥 이게 투자 자산이면 당연히 업무 무관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에 영업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업무 관련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프 회원권. 이건 당연히 업무 무관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싹 다 빼야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차명 주식. 이건 사실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승계 전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하고 혹은 안전장치를 하고 끝까지 못했다 그러면은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말지 정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거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STF를 왜 하고 차등배당을 왜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다 상속이나 증여를 위한 거예요. 자금 출처를 마련해서. 첫 번째가 이제 꾸준한 배당. 지금은 이제 차등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꾸준한 배당을 하기 위해서 지분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인 뭐 종신보험 이런 걸 통해서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고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상속 감자란 말 많이 쓰잖아요. 혹시나 우리가 가업 승계나 이제 가업 상속을 못 하게 될 경우 혹은 일반 상속과 섞어서 할 경우 이때는 아니면 500억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상속 감자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가 STF, 자기 주식 취득, 증여 후 주식 매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금 출처를 마련하는 거죠. STF가 배우자 간에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여를 보면은 딱 5억 수준은 사실 사전 증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5억씩 10년 단위로 끊어서 꾸준히 하는 거는 사실은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5억 정도면은 뭐 30% 할증이 된다 해도 20%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5억 정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세대 생략을 하면 장점이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세대 생략을 통해서 자꾸 이전하는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보상금. 사실 이 유족보상금은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출자자인 대표이사의 유족보상금이 비용 처리가 될 거냐 말 거냐. 사실은 안 돼요. 대원칙은 안 됩니다. 대원칙은 안 되는데 이제 법이 해석이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자자인 대표이사라도 예를 들면 유고한 이후에 학자금 등 정확하게 유족보상금 지급이라는 말은 없어요. 학자금 등 어떤 이제 위로금 같은 거를 지급한다면 그게 정관 규정에 있다면 그게 또 합리적이라면 손비 처리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이게 왜냐면 가끔 외관기업 같은 데 보면은 지적사항으로 나와요. 유족보상금은 출자자인 법인의 이제 대표이사의 경우는 손비 처리가 안 된다. 이게 사실 대원칙이에요. 보면 임원도 가능한데 괄호 안에 그게 꼭 들어있어요. 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고. 다만 우리가 이제 유족보상금을 하는 이유는 그 이후의 규정, 그게 아마 2017년인가 그때 바뀌었을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그 이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출자자 임원을 제외한다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유족보상금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논란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유족보상금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종신보험을 들었다. 제일 좋은 건 그 종신보험을 계약자 소유자를 바꿔가지고 자녀가 가져오거나 배우자가 가져오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 보면 법인이 붙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상속 재원이 돼요. 만약에 상속인 자녀 갖고 왔다.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세 안 내잖아요. 그렇죠?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유족보상금은 주는 건 좋은데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은 뭐 상속세, 비과세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임원은 다 상속세에 과세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순직에 의해서 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세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상속세는 무조건 포함이에요. 그래서 유족보상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유족보상금이란 규정을 두는 건 좋죠. 갑자기 유고돼서 돈이 들어오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족보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대비한 전략을 필요하지만 그것 또한 상속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한 번에 고려는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또 이걸 활용해서 상속감자도 많이 하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상속제. 근데 유족보상금 제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고했는데 우리는 유족보상금 지급 안 하고 상속감자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과세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퇴직금은 그럴 수 있어요.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안 줬어. 혹은 3배수로 해놨는데 2배수만 줬다. 그럼 1배수만큼은 법인이 채무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법인세도 내고 또 퇴소수도 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도를 정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정가를 바꿔서 하거나 이랬으면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문제고, 만드실 때 항상 주의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꾸준한 주가 관리.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매년 뭐 대표이사 급여나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이유도 이런 주가 관리 때문이에요. 주가가 조정이 돼야 실제로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수 있죠.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허수자산의 정리. 우리가 자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출채권, 재고자산, 가지급금 이런 허수자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매출채권은 부실채권들 많죠. 어떻게 하면 대손을 떨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뭐 하나하나 떼선을 하지만 결국은 다 가압승계를 위한 거예요. 저것도. 또 하나는 재고, 과다재고. 대부분은 과소재고가 많아요. 재고로 비용을 떨어서 손익을 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재고보다 장부상 재고가 적은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물건이 나가서 샘플로 사용하고 없어졌는데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매출도 안 일어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재고를 못 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재고가 실제로 감모가 돼서 못 쓰는데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재고를. 그러면 결국은 그건 허수자산이죠. 그럼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재고자산도 부실자산을 좀 떨고 매출채권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 시점을 우리가 예상해서 사실 정기보험 같은 거 가입하잖아요. 네. 퇴직금 지급 시점을 예상한 이유는 그때 가서 퇴직금을 딱 지급했을 때 주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퇴직금 지급 못하면 또 그런 문제도 있죠. 못하면 어떡하냐. 그럼 돈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DC형이라는 연금에 일시적으로 납입하면 돼요. 우리가 임원의 퇴직금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몇 배수를 하든 비용 처리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 가끔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뭐 기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몇 배수로 하면 비용 처리 다 되냐 안 되냐, 몇 배수로 해도 돼요. 그건 가능하고, 다만 우리가 한도를 정하는 건 지급하는 시점. 우리가 만약에 DC형이라는 걸로 또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우리가 이제 딱 특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배수를 해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경영인 정기보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DC형을 뭐 2배수,
정기보험 2배수면 4배수잖아요. 4배수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4배수를 하고 쭉 오는데 그러면 이 4배수가 다 비용 처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비용 처리는 된다는 거예요.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우리가 2배수에 있는 DC형은 당연히 퇴직금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3배수예요. 그럼 1배수는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배수는 여기서 지급할 수도 있고 우리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쌓는 동안은 안 따진다는 거예요. 한도를. 다만 퇴직금 지급할 때 그때 한도가 넘어가면 그거는 과세한다. 그러니까 DC형으로 4배를 쌓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쌓으면 무조건 4배니까 1배는 초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 처리는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회사 설립을 통해서 많이 하죠. 매출이나 자산, 뭐 유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야 우리가 가업승계를 고민할 수 있어요.